권희준의 세상은 소리가 없었다. 그의 저택은 마치 거대한 유리 상자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생명의 소음도 존재하지 않았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은 발소리마저 삼켜버렸고 두꺼운 카펫은 모든 메아리를 흡수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박물관에 가까웠다. 그는 서재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전문가의 손길로 완벽하게 가꿔진 정원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계절에 맞춰 피어나는 형형색색의 꽃들조차 그의 잿빛 세상에 어떤 색도 더하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서류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의 어린 아들 권민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민준, 5살배기 그 아이는 이 집의 침묵의 근원이자 권희준의 유일한 실패작이었다. 아이는 2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은 그날 이후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의사는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 후로 이주는 국내 최고의 아동심리 전문가와 보모들을 수없이 고용했지만 아무도 민준이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다. 아이의 방은 세상의 모든 장난감을 옮겨놓은 듯했지만 그곳 역시 침묵만이 감돌았다. 민준이는 그저 창가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거나 의미 없는 손짓으로 장난감 자동차를 밀었다가 당겼다를 반복할 뿐이었다. 그 작은 아이의 텅 빈 눈을 볼 때마다 이주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신의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통감해야 했다. 오늘 또 한 명의 새로운 가정부가 이 집에 발을 들였다. 이주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정해진 절차를 따를 뿐이었다. 집안의 총괄 집사인 엄여사가 새로운 가정부를 데리고 그의 서재로 들어왔다. 회장님, 새로운 한서연입니다. 오늘부터 민준 도련님을 돌보게 될 겁니다. 이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이 아주 잠시 문 앞에 서 있는 여자에게 향했다. 한서연.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심지어 약간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인상이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여사는 서연을 데리고 나오며 복도를 걷는 내내 딱딱한 목소리로 주의사항을 읊었다. 여긴 보통 집이 아니야. 모든 것엔 규칙이 있고 넌 그 규칙을 따라야 해. 특히 민준 도련님 문제에선 월권행위는 절대 금물이야. 내가 할 일은 그저 아이의 식사와 신변을 돌보는 것 그뿐이라고. 그녀의 말에는 새로운 사람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과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무런 대꾸 없이 그저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엄여사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듯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민준의 방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아이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다. 엄여사는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경고하듯 말했다.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아. 어떤 반응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괜한 시도는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니 명심해. 마침내 문이 열리고 서연은 굳게 닫혀 있던 그 세상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방 안에는 이준이 먼저 와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무표정한 얼굴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또 한 번의 실패가 될 것이라는 체념과 냉소가 그의 눈에 어려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방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 작은 아이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민준이는 바닥에 앉아 빨간색 스포츠카 모형을 의미 없이 앞뒤로 굴리고 있었다. 인기척에 고개를 든 아이의 눈과 방으로 들어선 서연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이의 작은 손에서 장난감 자동차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늘 텅 비어 있던 민준이의 까만 눈동자가 생전 처음 보는 강렬한 빛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방 안의 모든 어른들이 숨을 죽였다. 서연은 그들의 예상과는 다른 행동을 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억지로 말을 걸거나 웃어 보이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깊은 슬픔과 끝없는 연민이 담긴 눈으로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민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느리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아이의 작은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방 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아이는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으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년 동안 닫혀있던 아이의 입술이 열렸다. 녹슨 경첩처럼 삐걱거리던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엄마. 그 한마디는 마치 천둥과도 같았다. 엄 여사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삼키며 자신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문가에 서 있던 권희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의 철벽 같던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그의 눈이 불신과 충격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혼란으로 가득 차 흔들렸다. 그는 눈앞에 이 수수한 여자 한서연을 쏘아보았다. 대체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엄마라는 한마디는 거대한 저택의 모든 공기를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파열음과도 같았다. 충격은 잠시였고 그 뒤를 이어 권희준의 얼굴에 밀물처럼 덮쳐온 것은 차가운 의심이었다. 그는 순식간에 냉정을 되찾고 날카로운 눈으로 아들을 제정신으로 돌려놓으려는 듯 단호하게 말했다. 권민준, 이리 와. 하지만 아이는 아빠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민준이의 온 세상은 오직 눈앞의 여자 한서연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주는 턱을 단단히 굳힌 채 엄여사와 서연에게 명령했다. 두 사람 다 일단 나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슬픈 미소를 지어 보인 뒤 말없이 방을 나섰다. 방 안에 아들과 단둘이 남게 된 이주는 무릎을 굽혀 민준이와 눈을 맞췄다. 민준아, 방금 뭐라고 했지? 다시 한번 말해봐. 응. 하지만 기적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아이는 다시 입을 굳게 닫아버렸다. 방금 전에 그 기적 같은 속삭임은 마치 환청이었던 것처럼 민준이는 다시 깊은 침묵의 세계로 가라앉았다. 그 모습은 이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저 여자는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린 것인가? 아이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날 밤 이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아들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는 결국 자신의 비서인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밤의 어둠처럼 낮고 차가웠다. 최 실장, 사람 하나를 알아보게. 이름은 한서연. 오늘 우리 집으로 새로 들어온 아이 보모야.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서 보고해. 단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하도록. 다음 날부터 한서연의 진짜 일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자신을 향한 저택 안의 공기가 얼마나 차가워졌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억지로 말을 걸거나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온기를 잃어버린 이 집에 아주 조금씩 어머니의 향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방에서 직접 반죽하여 고소한 냄새가 나는 쿠키를 구웠다.
그 달콤한 향기는 저택의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타고 퍼져나가 민준이의 방문 틈새로 스며들었다. 아이가 무심코 책을 펼치면 그녀는 옆에 조용히 앉아 아이가 듣든 말든 다정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밤이 되어 아이가 잠 못 들고 뒤척이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부드러운 자장가를 나지막이 허밍했다. 변화는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일어났다. 민준이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늘 깨작거리던 식사 시간에도 그녀가 만들어준 음식을 남김없이 다 먹었다. 어느 날 오후에는 그림책 속의 사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으르렁하는 작은 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 작은 변화들은 엄여사를 비롯한 집안 사람들에게는 거의 기적처럼 보였다. 이주는 그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이성은 저 여자가 고도의 심리 기술을 사용하는 사기꾼이라고 경고했지만 매일같이 생기를 되찾아가는 아들의 모습은 그 경고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저 여자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어떤 계산된 의도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아이를 돌봐온 진짜 엄마처럼. 어느 깊은 밤 서연은 잠든 민준이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든 아이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았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이의 부드러운 뺨을 쓰다듬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파편처럼 흩어진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병원의 하얀 시트, 소독약 냄새,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벅찬 감동. 그 행복은 곧이어 칠흑 같은 어둠과 끔찍한 절망으로 바뀌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입을 막았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가 왜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다시 한번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아이의 잠든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희생과 고통을 이 아이만은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주는 서재로 향하던 복도에서 그 광경을 우연히 목격했다. 아이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열하는 서연의 모습. 그 모습은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진실되게 보였다. 그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툭 하고 부서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그는 결국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그녀를 차갑게 쏘아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원하는 게 돈이라면 말해. 원하는 만큼 줄 테니 더 이상 내 아들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모욕적인 말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대신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회장님,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저 도련님께서 행복해지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거짓도 꾸밈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진심 앞에서 이주는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다. 바로 그때 최 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한서연에 대한 1차 신원조사 결과 보고였다. 회장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한서연은 지방 소도시의 고아원 출신이며 이후 식당 종업원 공장 직원 등 평범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나 채무 관계도 깨끗합니다. 이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게 다야. 수화기 너머로 최 실장의 신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깨끗합니다, 회장님.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력서처럼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평범합니다. 그 말은 이준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기적을 행하는 여자, 그리고
유령처럼 깨끗한 과거.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점점 더 깊어지는 미궁이 되어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권희준의 거대한 저택에는 아주 작은 하지만 놀라운 변화의 소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대부분 민준이에게서 비롯된 소리였다. 한서연에게만 속삭이듯 말하던 아이는 이제 제법 또렷한 목소리로 짧은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다. 정원에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복도에는 작은 발걸음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그 기적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준에게 있어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정체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지만 아들에게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어느새 이 집에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특별한 지위는 보이지 않는 질투와 시기를 낳았다. 특히 수십 년간 이 집의 안살림을 도맡아온 엄여사와 그녀의 수족과도 같은 베테랑 가정부 조 씨에게 서연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굴러온 돌이 밝힌 돌을 빼내려 한다는 위기감이 그들 사이에 팽배했다. 그들은 서연이 교묘한 수법으로 아이를 구슬려 회장의 환심을 사려 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택에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준의 어머니인 박 회장이 점찍어둔 예비 며느리 법무부 장관의 딸인 오수진이 방문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마치 미래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아하지만 오만한 태도로 저택을 둘러보았다. 수지는 처음부터 서연을 벌레 보듯 대했다. 하지만 민준이가 서연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자신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자 그녀의 자존심은 크게 상했다. 그녀는 민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아가 권희준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한서연이라는 존재가 가장 큰 걸림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교묘하게 불만이 가득한 조 씨에게 접근했다.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그녀는 동정심 가득한 표정으로 조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조 아주머니처럼 오랫동안 이 집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걸 보니 제가 다 속상하네요. 어디서 근본도 모를 여자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드니. 그녀의 말은 조 씨의 질투심에 불을 지폈다. 수지는 조 씨의 주머니에 두툼한 돈 봉투를 찔러 넣어주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저 여자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만 확실하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아주머니의 오랜 노고에 대한 보상은 제가 확실히 챙겨드릴게요. 그 악마의 속삭임은 조 씨의 마지막 양심을 마비시켰다. 며칠 후 사건이 터졌다. 이준의 안방 드레스룸에 보관되어 있던 죽은 아내의 유품인 사파이어 브로치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조 씨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며 불며 엄 여사에게 도난 사실을 보고했다. 그리고 모든 의심의 화살은 그날 그곳을 청소했던 단 한 사람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퇴근하고 돌아온 이준의 앞에서 엄 여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서연을 범인으로 몰아세웠다. 회장님, 분명 저 여자의 짓입니다.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집에 들어온 게 틀림없습니다. 조 씨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당장 서연의 방을 수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의 적대적인 시선 속에서도 서연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거나 당황하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저 맑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제 방을 뒤질 필요는 없습니다. 브로치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주목했다.
서연은 형사처럼 냉철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 아침 드레스룸을 청소하면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보석함이 놓인 선반 근처의 마룻바닥에 희미한 끌린 자국이 있었고 잠금 장치에는 조아주머니의 유니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아주 작은 실오라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엄 여사와 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그들을 데리고 자신의 방이 아닌 직원들이 사용하는 라커룸으로 향했다. 그녀는 조 씨의 이름표가 붙은 낡은 사물함을 가리켰다. 궁지에 몰린 조 씨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길길이 날뛰며 부인했다. 하지만 돌처럼 굳은 표정의 이주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엄 여사에게 턱짓으로 명령했다. 열어. 엄 여사가 마스터키로 사물함을 열자 그 안에서 낡은 손가방 하나가 나왔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는 영롱한 푸른빛을 발하는 사파이어 브로치가 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다. 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자백했다. 오수진의 사주를 받아버린 짓이라는 것까지 전부 털어놓았다. 조 씨는 그 자리에서 해고되어 경찰에 넘겨졌다. 소란이 끝나고 거실에는 이준과 서연 단둘만이 남았다. 이준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경외감과 존중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여자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따뜻한 보모가 아니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그가 지금껏 만나본 그 어떤 여자와도 다른 존재였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평범한 가면 뒤에 대체 얼마나 더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녀를 향한 그의 의무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강렬한 흥미로 변해가고 있었다. 브로치 도난 사건 이후 저택의 권력 구도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재편되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어떤 고의적인 괴롭힘이나 의심의 눈초리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집안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한 존중심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권희준에게서 일어났다. 그는 이제 서연을 의심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의 고용인과 고용주라는 딱딱한 경계선은 점차 흐릿해졌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는 두 성인 남녀로서 보이지 않는 미묘한 긴장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주는 자신이 점점 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민준이의 변화는 계속해서 집안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아이는 이제 서연을 서연 엄마라고 스스럼 없이 불렀고 그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명랑해졌다. 어느 이른 오후 이주는 예정보다 일찍 퇴근하여 정원에서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가 몇 년 동안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꾸밈없고 맑은 진짜 웃음소리였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민준이와 함께 잔디밭에 앉아 아이에게 간단한 동요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햇살 아래에서 두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이주는 가슴 벅찬 안도감과 동시에 날카로운 질투심을 느꼈다. 자신의 아들이 저 여자와 자신 사이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깊은 유대감을 나누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 주말에 찾아왔다. 민준이가 가벼운 열감기로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서연 외에는 그 누구의 손길도 거부했다. 밤이 깊어 이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들의 방을 찾았다. 방 안에는 은은한 스탠드 불빛 아래 서연이 아이의 침대 곁에 앉아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가끔 부르던 낯설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멜로디였다. 잠결에 뒤척이던 민준이가 웅얼거리듯 무언가를 말했다. 이주는 그 말을 듣기 위해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섰다. 아이는 꿈을 꾸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노란 나비, 나비가 엄마랑 같이 날아다녔어. 노란 나비. 그 단어는 마치 번개처럼 이준의 머릿속을 내리쳤다. 그것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개인적인 단어였다. 5년 전 사고로 잃었던 그의 첫사랑. 민준이의 친엄마라고 믿었던 그녀는 피아니스트였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만을 위해 연주해주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자작곡의 제목이 바로 노란 나비의 꿈이었다. 그것은 두 사람만의 비밀이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그 곡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그리고 민준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방법은 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주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수년간 일과 슬픔 아래 묻어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터져 나온 듯 과거의 장면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피아노를 치며 웃던 그녀의 미소 바람에 흩날리던 머리카락의 향기. 그리고 이 자장가의 부드러운 멜로디.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다시 한번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습관들이 눈에 들어왔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각도 무언가에 집중할 때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 그리고 슬픔이 서려 있는 그 다정한 눈빛까지. 말도 안 돼. 미친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한번 피어난 거대하고 믿을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 순간부터 서연은 그에게 더 이상 미스터리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고통스럽고 아름다웠던 과거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물음표가 되었다. 그날 밤 이주는 자신의 서재에서 밤이 새는 줄도 몰랐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업무 서류 대신 굳게 잠긴 서랍 속에서 꺼내온 낡은 사진 앨범이 놓여 있었다. 그는 앨범을 펼쳐 다정한 눈으로 웃고 있는 한 젊은 여자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5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믿었던 그의 첫사랑이었다. 그는 사진 속의 여자와 자신의 모니터에 떠 있는 보안 카메라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화면 속에는 민준이의 침대 옆 의자에서 곤히 잠든 서연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시간과 고난이 흔적을 남겨 희미해졌지만 두 여자의 얼굴에는 부정할 수 없는 닮음이 존재했다. 그의 이성적인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노란 나비의 충격 이후 권희준의 세계는 온통 한서연이라는 여자에게로 재편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직원으로 대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집요하리만큼 그녀를 쫓았고 그는 그녀의 사소한 몸짓 하나, 무심코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그의 그런 변화는 저택 안의 모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주는 밤마다 과거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돌려보았다. 그녀가 민준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목소리의 톤, 음식을 만들 때의 손놀림, 정원을 산책하는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의 죽은 첫사랑과 겹쳐 보였다가 다음 순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기를 반복했다. 그는 거대한 퍼즐의 한가운데에 서서 마지막 한 조각을 찾지 못해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서연은 자신을 향한 이준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모르는 척했다. 그녀는 그가 무언가를 의심하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심장은 매일같이 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지만 그녀는 아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 이 집에서 쫓겨나는 날이 오더라도
그때까지 단 하루라도 더 아이의 곁에 머물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택에 차가운 폭풍이 몰아쳤다. 권희준의 어머니이자 은성그룹의 여재박 회장이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것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저택에 따뜻해지려던 공기를 순식간에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옷차림과 얼음 같은 표정으로 마치 자신의 왕국을 순시하는 여왕처럼 집안을 둘러보았다. 박 회장의 방문 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오수진과의 혼사를 재촉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유일한 손자인 민준이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거실에서 서연의 무릎에 앉아 제잘거리는 민준이를 발견하고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천하의 권민준이 저렇게 천해 보이는 계집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모습은 그녀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서연의 얼굴을 집요하게 훑었다. 세월의 흔적과 고생의 그늘이 덮여 있었지만 그 얼굴의 윤곽 어딘가에 남아있는 5년 전의 잔상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아보았다. 박 회장의 눈에 찰나의 경악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곧 포커페이스를 되찾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계집은 분명히 죽었어.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애써 지워버렸다. 하지만 그 의심은 서연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거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준과 서연을 자신의 앞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연에게 차갑게 선고했다. 그동안 수고했네. 이제 자네의 역할은 끝났어. 오늘 안으로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도록. 그녀는 마치 더러운 물건을 치우듯 두툼한 돈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건 퇴직금이야. 이 집에서 보고 들은 건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걸세. 그녀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려는 냉혹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옷자락을 붙잡고 서 있던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할머니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엄마를 쫓아내려 한다는 것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아이의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말이 아닌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찬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았다. 아이는 발작적으로 울며 서연의 다리를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저택의 모든 사람들이 그 끔찍한 광경에 얼어붙었다. 박 회장조차도 손자의 격렬한 반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이의 상태는 함구증 시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퇴행하고 있었다. 서연을 잃는다는 공포가 아이의 무너져가던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금까지 갈등하는 눈빛으로 침묵을 지키던 이준이 움직였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울부짖는 아들과 겁에 질린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평생 단 한 번도 거역해 본 적 없었던 절대적인 존재, 자신의 어머니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어머니, 아무도 이 집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한서연 씨는 여기에 남을 겁니다. 그의 선언에 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지금 제정신이냐 권희준 저 계집 하나 때문에 내 아들을 망치고 이 어미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냐. 그녀의 고함에도 이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 집은 제 집이고 저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아들에 관한 모든 최종 결정은 제가 내립니다. 그의 말은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외침이자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한 남자의 독립 선언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 회장은 아들의 눈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연한 의지를 읽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자신이 졌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분노에 차 몸을 떨며 저택을 나섰다. 하지만 떠나기 직전 그녀는 서연을 향해 전쟁을 예고하는 듯한 살벌한 눈빛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폭풍이 지나간 것일 이주는 서연의 품에 안겨 경련하듯 떠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이제 이 여자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아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박 회장이 폭풍처럼 떠나간 후 저택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온전한 평화가 아닌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권희준과 한서연은 이제 아들 민준이를 지켜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어색한 동맹 관계가 되었다. 이주는 더 이상 서연을 아랫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에는 조심스러운 존중심이 배어 있었고 그의 시선은 그녀의 비밀에 거의 다가간 탐색자의 그것처럼 뜨거웠다. 그의 어머니가 남기고 간 위협은 역설적으로 그가 진실을 파헤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최 실장을 다시 불렀다. 이전에 너무 깨끗해서 의심스러웠던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던지며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보고서는 쓰레기였어. 공식적인 기록 따위는 이제 필요 없네. 내가 원하는 건 진실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다. 5년 전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행적을 다시 추적해. 어디서 뭘 했고 누굴 만났는지 전부 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5년 전 차은솔의 교통사고 파일을 다시 여는 걸세. 관련자, 목격자, 경찰 보고서까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마.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어. 차은솔, 그가 죽었다고 믿는 첫사랑이자 민준이의 친모의 이름이었다. 이준에 보이지 않는 그물이 촘촘하게 조여오는 것을 서연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다. 그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자신을 기만한 것에 대한 분노로 평생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하지만 그 불안한 동거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아주 조금씩 서로에게 길들여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이주는 저택의 음악실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다. 그곳은 첫사랑이 죽은 후 5년간 그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던 금단의 공간이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굳게 닫힌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서연이 홀로 서서 하얀 천이 덮인 그랜드 피아노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연주, 할 줄 압니까? 이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녀는 놀라 어깨를 떨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피아노 덮개를 걷어내고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흐르자 수년간 잠들어 있던 피아노에서 애틋하고 슬픈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이준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곡이었지만 그 선율에는 서연의 모든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는 듯했다. 음악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모든 벽을 허물고 그들의 외로운 영혼을 조용히 어루만져 주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회장과 가정부가 아닌 같은 상처를 공유한 두 남자와 여자일 뿐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저택에 잘 쓰이지 않는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선반 위쪽에 낡은 상자를 내리려던 순간 발을 헛디뎌 상자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상자 안에서는 이준이 차마 버리지 못했던 죽은 차은솔의 낡은 유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낡은 악보, 빛바랜 일기장, 그리고 작은 사진 몇 장. 서연은 무심코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숨을 멈췄다. 그것은 5년 전 더없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이준과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의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마주한 듯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그녀의 피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든 것은 사진 그 자체가 아니었다. 사진 뒤에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던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었다. 그것은 병원에서 발급한 신생아 퇴원 확인서였다. 아이의 이름은 권민준, 그리고 출생일은 그녀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고 알려진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리고 모의 이름이 적힌 칸에는 차은솔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서연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이것은 박 회장이 꾸민 모든 거짓을 증명하는 완벽한 물증이었다. 이주는 차은솔이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만약 그가 이 서류를 발견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녀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이 증거를 어디엔가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창고 박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종이와 사진을 지금 당장 숨겨야만 한다. 하지만 어디에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끼익 소리와 함께 낡은 창고의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서연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사진과 서류를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다. 다행히 문을 연 사람은 의심 없는 표정의 젊은 하녀였다. 서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여사님이 찾으시던데요. 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거의 다 정리됐어요. 금방 갈게요.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문을 잠그고 나서야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토해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사진과 서류를 다시 꺼냈다.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뒤틀려 있었다. 박 회장은 단순히 그녀의 죽음을 위장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낳은 아들 민준이를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빼앗기 위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출생신고까지 마친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완벽하게 혼자였다. 그녀가 손에 쥔 증거는 진실을 밝힐 칼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박 회장이 자신을 영원히 제거해버릴 빌미를 제공하는 독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와 사진을 낡은 천 가방 가장 깊숙한 곳 뜯어진 안감 속에 조심스럽게 숨겼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한편 권희준의 지시를 받은 최 실장은 5년 전의 기록을 파헤치고 있었다. 공식적인 사고 기록은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그는 방향을 바꿔 기록에 남지 않은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사고 당일 차은솔이 실려갔던 병원의 근무 기록을 뒤져사고 직후 갑작스럽게 사직한 간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는 그 퇴직 간호사를 찾아냈다. 처음 간호사는 5년 전의 일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며 두려워했다. 거액의 합의금과 함께 받았던 비밀 유지 각서가 그녀의 입을 묶고 있었다. 하지만 최 실장은 권희준 회장의 전적인 보호를 약속하며 끈질기게 그녀를 설득하고 압박했다. 마침내 간호사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터져 나왔다. 그분, 차은솔 씨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살아 있었어요. 의식은 없었지만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다고요.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건강한 남자아이도 낳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 5년간 묻어두었던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증언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때 박 회장님이 들이닥쳐서 병원장과 짜고 모든 걸 통제했어요. 권희준 회장님을 포함해서 그 누구의 접근도 막았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 돈과 함께 그날 차은솔 씨가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라는 협박을 받고 병원을 떠나야 했어요. 전 그분이 제 발로 걸어서 병원을 나가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최 실장은 이 모든 내용을 즉시 권희준에게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로 전해진 진실은 권희준의 세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대한 폭탄과도 같았다. 은솔이가 살아있었다고, 그리고 아이까지 낳았다고 지난 5년간 그를 지배했던 슬픔과 상실감은 순식간에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끔찍한 배신감과 의심으로 변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 그녀의 슬픈 눈빛, 아이를 향한 본능적인 모성애, 그리고 노란 나비,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민준이가 그녀를 처음 보자마자 엄마라고 불렀던 것 역시 아이의 영혼이 먼저 자신의 진짜 엄마를 알아보았기 때문이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가설이 이제 끔찍한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낡은 사진 앨범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는 홀린 듯이 서연과 민준이가 함께 있는 2층의 아이방으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온 가장 큰 거짓말의 장막을 걷어내야만 했다. 방문 앞에 섰을 때 문틈으로 서연이 민준이에게 그 익숙한 자장가를 불러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손에는 5년 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차은솔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의 손이 문고리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올라갔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직접 물어야만 했다. 자신의 입으로 직접 그 잔인한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의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세차게 뛰었다. 권희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려오던 자장가 소리가 멎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마주했다. 그녀의 뒤로는 스탠드의 은은한 불빛 아래 민준이가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방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내뱉는 숨결조차 무겁게 느껴질 만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올 것이 왔다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한 죄인의 심정이었다. 이주는 잠든 아들의 침대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감정을 억누르느라 잠겨버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손에 든 차은솔의 사진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 여자 누굽니까? 그의 눈은 진실을 갈구하는 불꽃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아주 작은 표정 변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요하게 그녀를 응시했다. 서연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말할 용기 또한 없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미리 준비해둔 마지막 방어막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 사람은 차은솔, 제 쌍둥이 언니였어요. 쌍둥이 언니, 그 단어는 이준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것은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듯한 단 하나의 가능성이었다. 서연은 흐느끼며 거짓과 진실을 교묘하게 섞어 이야기를 이어갔다. 언니는 5년 전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언니는 죽기 직전 제게 유언을 남겼어요. 자신이 낳은 아이 민준이를 언젠가 꼭 찾아서 돌봐달라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5년간 언니의 흔적을 찾아 헤맸고 마침내 이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애절하고 사실적이어서 듣는 이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다. 이주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쌍둥이, 그래서 그렇게 닮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 자장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며, 노란 나비의 비밀까지 공유했던 것이었다. 그는 서연을 의심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그녀는 사기꾼이 아니라 죽은 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가여운 여자였을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벽이 허물어지자 그 자리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연민과 동질감이 차올랐다. 그와 그녀는 차은솔이라는 한 여자를 함께 사랑하고 잃어버린 같은 슬픔을 공유한 사람들이었다.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모든 벽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사죄로 떨리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소리와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곳에는 지옥의 사신과도 같은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에 휩싸인 박 회장이 서 있었다. 지금 여기서 무슨 감상적인 연극을 벌이고 있는 게냐.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의 모든 온기를 얼려버렸다. 그녀의 뒤에는 위압적인 덩치의 경호원 2명이 그림자처럼 버티고 있었다. 최 실장의 조사가 자신의 턱 밑까지 치고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의 살기 어린 시선은 이준이 아닌 서연에게로 향했다. 내가 경고했을 텐데 5년 전의 교훈을 벌써 잊은 모양이구나. 그녀는 서연에게 뱀처럼 다가가 경멸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쩌면 그때 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군. 영원히 사라지게 해주는 방법 말이야. 그녀의 말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그 순간 이준이 폭풍처럼 움직여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서연을 보호하며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5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는 진실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기가 막히다는 듯 차갑게 웃었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 어리석은 녀석아. 그녀의 웃음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잔인했다. 진실을 알고 싶어 좋아 알려주마. 내 놈이 속아 넘어간 그 감상적인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야. 그녀는 이준과 그의 등 뒤에 숨어 공포에 질려 있는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며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다. 쌍둥이 언니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쌍둥이 언니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박 회장의 그 한마디는 민준이의 방을 지배하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블랙홀과도 같았다. 권희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 쌍둥이가 없다면 그럼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죽은 은솔이와 똑같이 생긴 그녀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내 아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저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는 생각하기를 거부했지만 끔찍하고도 유일한 하나의 진실이 안개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 회장은 아들의 혼란스러운 얼굴을 보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잔인한 독백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가문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는 처음부터 그 계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근본 없는 고아에 가진 거라곤 피아노 치는 재주밖에 없는 천한 것. 그런 게 감히 내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결심해야만 했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 교통사고 물론 우연이 아니었지. 모든 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것이었어. 그녀는 그날의 일을 마치 위대한 업적을 회상하듯 묘사했다. 병원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의사들을 돈으로 매수해 어떻게 사망 진단서를 꾸며냈는지, 그리고 슬픔에 빠진 아들을 어떻게 속여 은솔이의 마지막 모습조차 보지 못하게 막았는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안에서 벌어진 한편의 완벽한 연극이었다. 그 계집은 다행히 살아남았더군. 그리고 아이까지 낳았지. 나는 그 아이를 우리 은성그룹의 후계자로 만들어야 했고, 그 어미는 깨끗하게 정리해야만 했다. 그녀는 깨어나 의식조차 희미한 서연아니 은솔에게 다가가 마지막 통첩을 날렸던 순간을 떠올렸다. 새로운 신분으로 영원히 사라지든가, 아니면 갓 태어난 아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진짜로 사라지든가. 어미 된 년은 어쩔 수 없더군. 제 자식 목숨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한서연이라는 유령이 되기를 선택했지. 나는 그저 우리 가문의 혈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미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녀의 궤변이 끝나자 방 안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다. 권희준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지난 5년간 그를 지배했던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가 어머니가 만들어낸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음을 깨달았다. 어머니를 향한 존경심은 끔찍한 혐오감으로 변했고, 그의 심장은 차가운 분노로 얼어붙었다. 바로 그때 침묵을 깨고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창고에서 찾아냈던 낡은 사진과 박 회장의 비서 직인이 찍힌 민준이의 퇴원 확인서를 이준에게 건넸다. 그것은 이 괴물 같은 이야기의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마침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했다. 제 이름은 한서연이 아니라 차은솔입니다. 제가 당신 아들의 진짜 엄마예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박 회장은 자신이 여전히 이 게임의 승자라고 믿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턱짓을 했다. 저 계집을 당장 끌어내. 이번에야말로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버려. 경호원들이 서연을 향해 움직이려던 순간 이준이 번개처럼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자신의 온몸으로 5년 전에 지켜주지 못했던 자신의 여자를 필사적으로 지켜냈다. 그가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분노의 외침보다도 더 무서운 완전한 단절의 선언이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박 회장은 아들의 그런 모습에 처음으로 당황했다. 권희준, 네가 지금 이 어미에게 경비실 뭐 하는 거야? 이 여자를 당장 이 집에서 끌어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 이준의 외침에 저택의 보안팀이 순식간에 방으로 들이닥쳤다. 박 회장의 경호원들은 수적으로 밀려 제압당했고, 박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질질 끌려나갔다. 그녀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지고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이주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서연이 아닌 은솔, 죽었다고 믿었던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워했던 자신의 첫사랑. 지난 몇 달간 한 집에 살면서도 알아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신. 5년의 세월이 남긴 슬픔과 사랑, 혼란과 배신, 분노와 기적이 한꺼번에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었다. 그녀의 뺨을 향하던 손길은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그녀의 얼굴 윤곽을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갈라지고 찢어진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은솔아, 은솔아. 권희준의 목소리에 담긴 5년의 그리움과 슬픔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고백이었다. 그가 죽었다고 믿었던, 그래서 감히 다시는 불러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이름이었다. 차은솔은 아니, 이제 다시 차은솔이 된 그녀는 그 한마디에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무너져 내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그것은 5년이라는 끔찍한 시간의 강을 건너 마침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절박한 몸짓이었다. 그들의 눈물은 서로의 어깨를 적시며 길고 길었던 오해와 고통의 세월을 씻어내고 있었다. 소란에 잠이 깬 민준이가 침대에서 일어나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이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엄마. 다음 날 은성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권희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고 단호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어머니 박 회장이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비자금 조성과 횡령,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를 폭로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를 키워온 거대한 제국의 여제를 왕좌에서 끌어내렸다. 박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쏜 총에 맞아 몰락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녀 자신은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권희주는 어머니와의 모든 법적 사적인 관계를 단절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만 하는 잔인하지만 당연한 대가였다. 상처받은 새 가족의 치유는 아주 더디고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이주는 평생을 짊어져야 할 죄책감과 싸워야 했다. 5년 전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한 집에 살면서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어리석음. 그는 그룹의 모든 일을 최 실장에게 맡기고 오직 가족에게만 집중했다. 그는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서툰 솜씨로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내와 함께 정원을 가꾸었다. 은솔은 한서연이라는 굳은 살처럼 박여있던 슬픈 가면을 벗고 차은솔로서의 자신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5년간 만져보지 못했던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았다. 처음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슬펐지만 점차 그 선율에는 희망과 기쁨의 음표들이 섞여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법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되찾았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섰다. 가장 큰 변화는 민준이에게 찾아왔다. 아이는 진짜 엄마와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아빠의 사랑 속에서 스펀지처럼 안정을 흡수했다. 아이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사라졌고 웃음과 제잘거림이 그 자리를 채웠다. 아이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5살배기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몇 달 후 세 사람은 요란한 결혼식 대신 구청으로 향했다. 그들은 민준이를 유일한 증인으로 세우고 조용히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5년 전 미처 마무리 짓지 못했던 그들의 사랑은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한 결실을 맺었다. 화려한 예식이나 사람들의 축복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고 행복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그들은 바닷가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5년 전의 진실을 용기 있게 증언해준 늙은 간호사를 찾아뵙기 위해서였다. 은솔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로 감사를 표했고 이주는 그녀의 남은 여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고 매듭지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다시 1년이 흐른 어느 봄날 오후. 한때 침묵만이 감돌던 저택의 거실은 이제 은솔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노란 나비의 꿈을 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곡은 슬프지 않았다. 절망을 이겨낸 희망과 마침내 완성된 사랑의 기쁨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회사에서 돌아온 이주는 서재가 아닌 곧장 아내와 아들이 있는 거실로 향했다. 그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은솔의 등 뒤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정원에서 뛰어놀던 민준이가 달려와 두 사람의 품에 안겼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석양빛이 마침내 하나가 된 세 가족의 모습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세상에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